조선 11대 왕 중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조광원이란 이름의 한 관리가 있었는데요. 중종의 이 명을 받아가지고 사신단으로 명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서 이 북쪽으로 향하던 조광원은요, 지방 곳곳에 마련된 관리들의 임시 숙소인 객사에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죠. 자, 이 조광원은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평안도의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에 도착한 조광원은요, 객사가 어디에 있어? 마을의 관리에게 객사의 위치를 묻죠. 그런데 이 마을 관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객사는 허름하니 차라리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요. 야 이거 위험한데. 오, 집에서? 이 관리 이상한 반응에 조광원이 이렇게 묻죠. 아니, 나라에서 정한 객사를 놔두고 어찌 신세를 지란 말입니까? 조광원의 말을 들은 관리는요, 객사가 아닌 또 다른 장소를 제안하네요. 왜 객사에 문제가 있나 봐요. 조광원은요, 아니요, 왕명에 따라 사시는 객사에 묵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마을의 관리를 꾸짖어요. 결국 조광원의 뜻을 굽히지 못한 관리는 조광원을 객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객사는 오랫동안 그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 관리가 안 돼서요, 막 곳곳에는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요, 걸을 때마다 마루에서는 이런 소음이 나는 거예요. 객사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깔끔하게. 그렇죠. 조광원은 이제 뭔가 좀 뭐 수상하다고 여기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너무 피로하잖아요. 네. 예, 쌓인 피로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이 지붕을 받치는 기둥인 이 천장의 대들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잠에서 깬 조광원은요, 이렇게 천장을 바라봅니다. 대들보 위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뭔가 그 검은 형체가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광원은요, 뭐 쥐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화장 미안해요. 조광원은 다시 천장을 바라보죠. 대들보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던 그 검은 형체. 근데 이 검은 형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쥐만 하고, 어떤 것은 고양이만 하고, 또 어떤 건 나무 갯장만 하고, 형체들의 크기가 지금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또 떨어졌어. 조광원은요, 황급히 이 촛불을 켜고 떨어진 무언가에 다가가죠. 뭐죠? 왜요? 자, 기이한 소리를 냈던 건 바로 피에 흥건히 젖은 토막난 한쪽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들보 위에서 굴러다니던 형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범벅이 된 한 여인의 토막난 시체였던 거예요. 아 시체를 숨겨놨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네. 방안은 순식간에 이 지독한 피비린내로 뒤덮이죠. 그런데 팔, 다리, 머리, 몸통 잔인하게 훼손된 이 토막난 시체들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광원의 주변을 돌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움직인다고? 우와 다 잘려 있는데요? 이 조각난 이 시체의 부위들은요 서로 얽히고 설키더니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소녀 억울합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울고 있어.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서 풀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우는 것이요? 내가 도와주겠어. 선배님 기절하실 것 같은데요? 깼다가 기절하고 깼다가 기절하고. 또 들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조광원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이렇게 동현 씨처럼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정신을 좀 차렸어요. 네, 바짝 차리고 여자 귀신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곳을 흉가로 만든 이가 바로 너구나. 진짜요? 와 멋있다. 그러자 귀신은요 자신은 그저 억울한 사연을 품고 있었을 뿐이라며 조광원에게 자신의 가슴에 맺힌 한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된 여인의 정체는요 이 마을의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은 관아에서 일하는 관노의 꿰매 빠져가지고 겁탈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기생이 막 거칠게 막 저항을 하니까 이 화가 난 관노가 큰 바위를 던져가지고 기생을 자기에게 죽인 거예요. 아이고야. 기생의 몸은 이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 이 훼손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바위 밑에 깔려 있다는 끔찍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조광호는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죠. 다음날 조광호는요 바로 그 해당 관노를 처벌했고요. 바위 밑에 깔려 있던 여인의 시체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죠. 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후의 객사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조광호는 사신 임무를 완수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평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를 때 왜 처녀 귀신 이렇게 맞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네. 처녀 귀신. 그죠? 소복. 그렇죠. 네. 아 긴 머리. 어. 긴 머리 소복. 자, 대부분 그 하얀 이 소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명엽지혜 속 귀신 어땠죠? 다 토막 나 있었어요. 잘려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자 귀신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지가 절단된 채 나타났다가 스스로 뭉쳐서 형태를 갖췄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기록 속 여자 귀신들의 모습은 어땠을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고 유혈이 낭자한 채 큰 돌덩어리를 안고 나타났다. 이건 이제 홍망중이 편찬한 고금소총에 담긴 아랑 전설 속 여자 귀신의 모습이거든요. 아랑은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죽은 지 10년 되는 작은 고모였다. 먹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발끈 화를 냈다. 허리 이상은 보이지 않고 허리 이하로는 종이로 치마를 만들어 둘렀다.
양발은 바짝 말라 오칠을 한 것 같고 살이 없어 뼈뿐이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하얀 소복 대신 허리 위로는 어때요? 없어. 네, 아예 형체가 없고요. 허리 아래로 종이로 만든 치마만 두른 채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렇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얀 소복의 여자 귀신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1967년 개봉한 월화의 공동묘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생을 둘러싼 비극과 처첩 갈등을 다룬 공포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한국의 공포 영화에서는 긴 머리에 소복을 입고 있는 귀신의 모습, 여자 귀신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자 귀신의 모습은요, 현대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현대 와서. 오히려 조선시대는 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런 여자 귀신이 존재했던 겁니다. 자, 벌거벗은 조선 귀신사. 조선을 공포에 떨게 한 5대 귀신. 이번에 만나볼 귀신은요, 아주 깊은 원한에 사무쳐 있다고 합니다. 원기. 여러분들 그 흑마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마법사? 네.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마법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조선판 흑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개성에 사는 선비 김위, 그 김위의 이야기예요. 이 김위에게는요, 귀여운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들은요, 무척이나 총명하고 영특해서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위의 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실종. 김이는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죠. 혹시나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것은 아닐까. 밤낮으로 막 산을 오르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들의 그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6년? 김희와 그의 아내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신주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보시게, 자네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네. 이웃에 사는 사람이 황해도 재령군에서 김희의 아이를 보았다면서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우와. 오, 6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개성에서 재령군까지는요, 무려 한 95km 가량이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거든요. 네. 게다가 아이는 재령군에 위치한 그 장수산의 굴 속에서 발견이 돼요. 굴 속에서. 굴 속에? 깜짝 놀란 김희가 곧장 아이가 발견됐다는 황해도 재령으로 향하죠. 6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런데 아들은 놀랄 만큼 수척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영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딘가 멍하고 혼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김희는 아들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6년 전 그날 아들이 사라진 이유 예. 바로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유괴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유괴한 남자는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어느 캄캄한 그 바위굴 속에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바위굴 속으로 식량을 넣어줬죠. 왜 그랬을까요? 납치하고 나서 뭔가 뭐 말도 없고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어쨌든 키운 느낌이잖아요. 뭔가 가둬놓고. 그게 뭐 왜 그런 건지. 자,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는데 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자, 이 기록은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 사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연매. 연매? 그러니까 연매는 사람을 죽이거나 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이용하는 저주법입니다. 성호 사설에는요, 이 연매의 방법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아이를 유괴한 다음에 비밀스러운 곳에 가두고요,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고요, 겨우겨우 이 목숨줄이 붙어 있게 만들어요. 결국 아이가 그 말라 죽기 직전이 되면 대나무통 깊숙이 좋은 음식을 넣어가지고 아이 앞에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일념만으로 그 좁은 대나무통 속으로 발버둥 치면서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대나무통 속 음식에 모든 정신이 팔린 순간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와,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게 되면 죽은 아이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대나무통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아이의 영혼을 우리는 태자귀라고 합니다. 태자귀는요, 깊은 원한을 품고 이승을 떠돌며 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태자귀를 만들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궁금하시죠? 자, 먼저 태자귀가 담긴 대나무통을 들고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부잣집? 그리고요, 통을 열어서 좋은 음식이 있는 부잣집에 태자귀가 깃들도록 유인하는 거죠. 와. 태자귀는요, 그 부잣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머리와 배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나면 태자귀를 만든 그 사람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가요. 돈을 주면은 태자기를 다시 데리고 가겠다. 협박.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자귀를 그 대나무 통 속으로 유인해서 봉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거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태자귀를 만들어낸 끔찍한 사람들과 조선판 흑마법 연매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